말씀드릴 거는 그 똘똘한 부동산에 대한 얘기, 많이들 똘똘한 한 채, 뭐 그쵸? 다주택자에 관한 2018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똘똘한 한 채, 예, 뭐 강남에 뭐 큰 비싼 거, 나랑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꼭 큰 금액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큰 금액이 있어야 되는 물건들도 있고 작은 금액이 있어야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사전에 2019년에는 그럼 어떻게 좀 플랜을 짜야 될까, 주의할 점과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9년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역의 투자는 좀 늦춰라 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 이외의 지역 투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물론 공급 물량도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이 있고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실 테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지금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데, 지방 경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침체기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방 경제, 지방 산업이 대부분 어떤 산업들입니까?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크게 지금 조선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많은 침체와, 그쵸? 뭐 문을 닫는다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관계된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뭐 구미, 뭐 그쵸? 공단이라든가 이런 지방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제조업에 관계된 산업들이 상당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 싸움에서 이미 그쵸? 중국에서 갔다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뭐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데요. 예, 베트남의 30대 그 또 청년, 한참 커가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또 베트남이잖아요. 또 한동안 베트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30대 평균 청년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 5천만 전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뭐 제조업체들이 점점 하향세고 하다 보니 일자리라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나 그 사막에, 세렝게티의 그 사막 속에서, 아니 밀림 속에서 그 야생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물들의 삶과. 우리는 좀 더 고등동물이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못 먹으면 죽어요. 다 뭡니까? 일자리라는 거는 그 야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거리라고 얘기하겠죠? 먹거리를 찾아 모이는 거예요. 그 동물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다 먹거리를 찾아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루 일과를 보내듯이 똑같습니다. 사람도. 예, 일자리를 찾아 모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방의 경제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지는 거죠. 많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곳으로 더 찾아올 수밖에 없다 보니, 예, 지방의 어떤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도 재구실을 못하게 되고, 공급 물량까지 같이 합세했을 때는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먹거리 찾아, 일자리 있는 데가 다 어디예요? 요즘 대부분 산업들이 커가는 게 다 뭡니까? IT 쪽 신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지방보다는 중앙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뭐 수도권, 도심 이런 쪽에 대부분 있잖아요. 첨단 산업이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 점점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더욱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급이나의 물량에 있어서 전체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100% 넘었죠. 한 105% 되죠. 적정 안전 보급률이라고 105%에서 100%가 아니라 105%에서 110%가 돼야지 이게 안전 보급률이에요. 주택에. 왜일까요? 주택이 딱 100%만 있으면 안 되죠. 주택은 노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래된 주택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소멸을 해야 돼요. 멸실을 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멸실이 됐을 때 이주라고 많이 하죠. 이주를 해야 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05%, 110%가 돼야 그걸 안전보급률이라고 해요. 이주를 하고 옮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전체 보급률 한 뭐 103% 정도 되니까 안전보급률 안에 들어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얘기해요. 그렇다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 96%예요. 서울의 보급률, 주택 보급률. 거기에다가 현재 96%,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부동산은 전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먼저 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분은 간혹 빨간 벽돌의 집을 사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죠. 미래의 가치, 재건축, 재개발 무섭잖아요. 한남동이 어떻습니까? 그 허름한 그 동네가 아시겠지만 평당 1억이 넘는 건 그냥 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걸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이 지금 96% 주택 보급률, 앞으로 어떨 것인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 규제라는 거는 너무 심한 강한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의 규제. 재건축, 강화 때문에 생기는 규제들이 부작용을 낳는 거죠. 재건축은 그냥 부동산 투자로 봤을 때 무슨 돈이 되는 호재이긴 하지만 주택을 공급을 늘려주는 수단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멸실하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 5층짜리다. 그럼 이걸 멸실하고 그쵸? 20층이든 아니면 10층이든 증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공터, 그린벨트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유휴지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동네에 공영 주차장 부지나 이런 유휴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 먼 곳에 무슨 서울에는 넓은 공급이 될 만한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주택을 멸실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지인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들이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2016년도부터 서초를 시작해서 특히 재건축 쪽에 서초를 시작해서 주택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에 서초가 거의 주택 매매 상승률 1위였어요. 항상. 그러다가 2018년에 어땠습니까? 잠실 쪽이 거의 상승률 1위를 달리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잠실주공 5단지가 한몫을 했죠. 그런 규제들을 알고, 그러니까 상승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런 재건축 요지의 주택,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린 동반 상승이라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엘스와 리센치는 왜 올랐습니까?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인데. 갯매우기식으로 견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 따라가는 거거든요. 옆 동네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범을 막자 해서 재건축 지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축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내렸고 가격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일 무서운 거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는 생각보다 계산해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너희가 불로소득처럼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얻은 이익을 환수하라는 뜻이거든요. 많게는 4억, 5억, 6억 환수 금액이 이렇게 될 정도로 한 채당 큰 금액들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올랐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이익 난 데서 환수하는 거니까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규제한 게 뭡니까? 안전진단 강화. 그걸로 재건축 스톱된 곳이 상당히 많게 됐지요. 아직은 쓸만하다고 계속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이미 청약이 됐을 때 뭐라고 하죠? 전매 제한. 맞습니다. 전매 제한도 제한하게 되고 5년 막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곳들이 막히게 돼요. 왜냐? 일단 그 건설회사들도 이익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사업성이 있느냐를 진단해서 건설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돈이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 남는 게 없으니까 조합원들도 이거는 아니고, 예, 건설사 시공사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스톱이 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되는 공급량도 여전히 많지 않다라는 상태. 거기에다가 이미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 공급이 나올 것들도 상당히 막혀 있었어요. 정책 때문에. 그러니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어떤 산업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 지방 경제 많이 죽고 그러면서 유독 인구들 많이 또 중앙으로 일자리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미분양 남아 돌고 서울은 주택 보급 부족하고 그리고 점점 인구들도 일자리 찾아 몰려오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 이외의 투자는 좀 늦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지금 한참 거의 거래가 없다, 한산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요.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이란 뭐냐? 1층의 부동산 사장님들 찾아가 보셨나요?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예전에 인기 있던 지역들의 부동산 여쭤봤습니다. 근데 대기자가 있대. 무슨 대기자? 그랬어. 무슨 대기자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적정선을 딱 정해놓고 요 가격에 금매 나오면 바로 저한테 2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1000명이라네? 1000명이 넘는데 부동산에 금매를 요구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의 회원님들이 선생님 저의 회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헬리오시티도 한 지금 15억 정도 하잖아요. 17억, 15억까지 떨어졌는데 한 13억에서 12억 되면 바로 사주세요, 선생님. 금매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저한테도 말을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물처럼. 타이밍을.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서로 버티자. 안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금매 있으면 잡겠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기라고 지금은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 투자는 좀 늦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줄다리기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지방 경제가 너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 서울은 조금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실거주를 원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와중에도 조금 이런 분위기를 타서 그래도 좀 오른 가격보다는 좀 그래도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그냥 기회라고 봅니다.